번째 파트는 권 56 진승상 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뒤풀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권 55 유후세가도 그렇고 권 56 진승상세가도 그렇고 사실 사마천의 지금 필법은요, 어떤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숨어 있는 얘기를 찾아낸다기보다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계책을 낸 사람이고 또 얼마나 그 한나라 그를 한나라가 이렇게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걸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기 그런 점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다 알면 이게 오늘 그 강의의 그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권 56 진승상세가도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합니다. 예, 제가 여기 밑에 부분에 이걸 먼저 읽으면요, 이 태사공활 부분에 진승상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출기계, 부분규진안, 진국가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진승상세가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태사공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계를 항상 내어 분분한 여러 가지 어려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환란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유후세가, 즉 장량의 얘기와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같은 듯 다른데요. 둘 다 기본적으로 뛰어난 지략, 계책을 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진승상세가에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냐면 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기한 계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실 그 유후 장량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아주 뛰어난 계책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전공법에 가까운, 물론 일부 병법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치기도 있었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도 전공법에 가까운 계략들, 계책들이 진행이 된 것인가 하면 지금부터 읽게 될 진승상세가 속에 나오는 진승상의 계략과 계획, 계책은 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점을 주목을 해서 또 그게 반복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들 찾아보면 진승상세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진승상세가라고 하는 말에서 한 가지 이 진승상세가의 또 하나 측면이 드러나는데 저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세가가 소상국세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국세가예요. 즉 소하를 소상국이라고 불렀고 조참을 조상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상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승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지난번 예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장창 열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장창도 사실은 승상을 역임했었죠. 그렇다면 한나라의 그 관직이 초반에는 상국이었다가 그 상국이 승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상국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 여기 이제 승상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뒷부분에 나오듯이 이랑 곧바로 승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승상이 둘로 나뉘어져서 좌승상, 우승상으로 나뉘어지는 시기가 있다가 다시 한 명의 승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게 이제 한나라 초기의 관료제도 승상제도인데요. 그 승상, 상국과 승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흐름이 소상국, 소하, 조참, 진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 사이에 소상국세가, 조상국세가, 진상세가 사이에 지금 유후세가를 저희들이 봤는데 그러고 보니 유후는 즉 장량은 승상을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계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난번 읽었던 유후세가에서 장량이 올랐던 최고의 자리는 그 효혜제 즉 태자의 선생, 그것도 큰 선생이 아니라 작은 선생. 큰 선생은 숙손통이 맡고 작은 선생을 지금 그 아까 장량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3 정도의 아주 최대의 공을 갖고 있었고 시급을 받았는데 실제로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유후 즉 장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서신을 잘한 거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반면에 곧 네 번째 정도의 공을 세웠던 한나라 정립의 공을 세웠던 이 진평 이야기는 진평은 다시 승상에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이 승상 이야기가 한 고조를 도와서 한나라 정립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주로 승상이라고 하는 그 관직에 임명이 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나 알 수 있고요. 뭐 사실 이번 학기에는 저희들이 이 진승왕세가 얘기를 끝나지만 이 진승왕세가 뒷부분에 이어지는 세가가 이 강후세가라고 해서 그 공으로 따지면 한 넘버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 역시 사실 승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승상 얘기가 이 세가에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진승상세가는 예전에 저희들이 열전을 보면서 눈여겨봤던 소위 합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세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스타일은 마치 열전 같은 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승상세가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오고 심익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뭐 주발은 그 뒤에 강후세가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 열전에 이 세 사람 이름이 같이 끼어들어 오기 때문에 열전 속에서 나오는 합전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승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진승상세가에서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한초의 승상을 맡았던 특히 소하하고 조참 다음에 일정한 시기에 승상을 맡았던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끄집어 들어와서 쓰겠다. 즉 1타 2피죠. 진승상, 진평을 쓰고 동시에 한초의 승상이 누구누구가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관료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라고 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승상이라고 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면서 세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시 어렸을 때의 부분인데요. 초반의 주제는 가난함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가 무척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게 30무 땅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뭐 이렇게 칭찬이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는 한 가구당 100무라고 하는 정도의 토지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소농민의 경우에는 이제 그 100무를 채우지 못하고 보다 적은 걸 갖고 있습니다만 이 30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토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아울러 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 노동자 형과 동생이 지금 같이 한 집에서 30무를 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훨씬 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형은 자기 동생 진평에게 너는 공부를 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한 군데서 무슨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배우는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건데 역시 돈이 꽤 들어가는 거고요. 이 경작에 필요한 역시 노동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의 도움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진승상 세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는 외모입니다. 사실 기억나시죠? 유후세가에서도 외모 얘기가 나왔고 실은 여기저기 이미 우리 여러 번 봐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의 신체 조건 아주 뛰어난 그리고 건장한 모습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자세가에서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회우무 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주목을 합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잘 되더라. 이게 우리들한테는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확률이었고 따라서 그 사마천 역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의 강박적인 그런 설명
설명의 어떤 본능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외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평이라는 사람이 아주 체구가 건장하고 아주 아름다웠다, 미색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미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예쁜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남성인데 그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냐면 여기서요. 집도 가난한데 뭘 먹길래 이토록 살이 쪘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살이 찌다. 그런데 그 비라고 하는 모습을 미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미장부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당시는 피부 색깔이 하얗고 허옇고 그다음에 약간 살이 붙은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이 좀 이렇게 붙어서 건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근육질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얗면서도 몸이 이렇게 건장한 모습 이걸 미장부라고 당시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이 여기 언급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집도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형수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 지금 집에서 형과 같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혼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뭐 공부나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못마땅한 소리를 했죠. 이런 그 시동생은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형이 그걸 듣고 그 부인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쫓아내다와 기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한자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앞에 게 실질적인 행위고 뒤에 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걸 당시에 이미 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가 맨 앞에 턱하니 등장하는데 이게 좀 뜬금없죠. 예, 뜬금없는데 이 얘기는 역시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뒷부분에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고조 유방에게 다가설 때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형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가 발생하거든요. 미리 잠깐 얘기하자면 이 사실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형수와 사통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실은 뭐 장량이 뭐 형수하고 뭐 사통한 거야 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마천은 여기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실은 그 부인이 남편한테 쫓겨난 이유는 사통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부분에 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역시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 사회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는 또 재미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굉장히 가난하면 결혼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평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국은 이제 부인이 된 사람이 누가 됐냐면 5번이나 남편과 사별한 장부라고 하는 사람의 손녀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즉 장부라는 사람은 자기 손녀를 딱 봐서 뭐 괜찮나 보이는 이 진평에게 주려고 하는데 정작 그 5번이나 남편과 사별한 그 여인의 아버지는 5번 남편과 사별해서 아무도 이 여자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평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어떤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시에 결혼하기가 힘든 이런 과정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새도 뭐 우리 뭐 결혼 자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느낄 수 있는 또 재미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하다고 네 남편 구박하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집안 즉 진평의 아까 형
그다음에 형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좀 부모처럼 잘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의 결혼 자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시 진평 얘기로 돌아오면 집이 가난해서 이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뭐 이런 알바 같은 것들이죠. 자기 버젓한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어떤 장래가 발생을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뒤치다는 일을 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풍채를 보고, 자 아까 보다시피 뛰어난 미장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장이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차에 또 그 집에 가봤더니 이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이 장자들 뭔가 세상을 이렇게 초월한 듯한 그런 도가류의 장자들하고 늘 교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녀를 주게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잣집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본격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출세에 여러 가지 바탕을 좀 마련해놨다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출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을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에 그것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제사의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책임자가 뭘 하는 거 있냐면은 고기가 있고 그 고기를 잘 나누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르게 잘 나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시에 마을에 있는 리사, 마을 제사죠. 마을 제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그래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끝나고 난 뒤에 일종의 파티를 하는 거죠. 모두 지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 나눠 먹듯이요. 그렇게 해서 제사 음식을 서로 나누는데 그때 이제 고기가 희생물로 사용이 됐던 거고요. 고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균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여기서 심균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에 따라서 혹은 나름 했던 그 사람이나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의 어른들이 이 친구 뭔가 일을 참 잘하는데라고 했던 거고요. 그때 진평이 하는 말이 벌써 자기의 포부를 살짝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잘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마을의 제가 아니라 천하의 제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맨 마지막에 진승상이 되죠. 진평은 한 나라의 승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엔 유치한 표현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조금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뒤에 어떤 출세를 하거나 훌륭한 일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앞부분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이런 그 기록의 현상이 사기에는 계속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출생하기 이전 에피소드에서 차후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늘 하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관상이 어떻다느니 이 사람의 포부, 지금 여기처럼 포부가 어떻다느니 또 기타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앞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록의 경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한 모습이었던 진평.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의 뛰어난 인물됨을 또 그게 생김새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런 능력도 있고 있어서 벌써 어렸을 때부터 큰 인물이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 고조 유방과 만나기 전 단계, 그 단계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사람 지금 위나라 땅 출신입니다. 여기 위 땅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위의 그 중심 인물에게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 당시에 위의 중심 인물은 주불, 그리고 주불이 모셔놓은 위왕 위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표 열전에서 이미 나왔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섬겼으나 그 위왕이 자기의 이야기를 간합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 얘기는 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위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두 번째 찾아간 곳은 위를 떠나서 항우에게 찾아갑니다. 항우에게 찾아갔는데요. 역시 항우에 찾아가서 초반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높은 작과 그다음에 관직을 얻게 됩니다. 경이라고 하는 작도 얻게 되고 신무군이 되었기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도의라고 하는 관직, 도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군사령관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되었으나 항우가 뭔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우에게 갔지만 항우에서 도망가서 한나라 그 유방에게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 과정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예, 중간에 끝마무리에 뭐 조금 더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망해 오는 과정에서 강을 건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뱃사공이 딱 얘기를 보고 미장부가 혼자 걸어가네 라고 한 겁니다. 이 진평이라고 한 사람이 미장부, 아까부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요. 그 미장부임을 보고 저 정도면 뭔가 돈이 있겠네 하고선 접근했다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노를 짓는데 이제 노를 젓는데 도움을 주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좀 보여주니까 겨우 목숨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그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고조 유방과 함께하기 전 단계의 모습을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즉 저 앞쪽에서 뭐 형수 얘기 나온 이야기, 그다음에 위나라 갔다가 도망쳐 나온 이야기, 항우한테 갔다 도망쳐 나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강 건너려다가 뭐 큰일 날 뻔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이 이야기들이 다 묶여져서 뒤쪽 편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진평이 한나라 고조 유방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혼날 때 그렇게 혼날 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저 형수 얘기, 위나라에서 도망간 얘기, 초나라에서 도망간 얘기, 그 다음에 배 타다가 고생했던 얘기, 이 네 기가 다시 뒤쪽 편에 다 함께 묶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하나 둘씩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열전을 쭉 들여다보면은 계속 뭔가 어디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얘기들이 저 뒤쪽 편에 어디엔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끊임없는 내적 어떤 긴밀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또 자기 읽으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겨우 한나라한테 그 유방한테 왔고 그 유방은 이제 막 자기한테 왔던 이 진평이라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자마자 도의라고 하는 항우 밑에서 도의라고 하는 군사령관 역할을 했다니까 곧바로 그날로 진평을 도의로 삼아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러 장수들이 좀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뭐 군시렁군시렁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고조 유방은 초반에 이 진평을 적극 발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처음에 군시렁군시렁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번엔 누구냐면 일부 장수들이 군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대단히 높은 사람 두 사람, 관영이라는 사람과 강후, 즉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관리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평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진평을 하냐면 제가 밑에 정리를 했는데요. 강후, 주발과 관영이 참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미장부이나 또 미장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말 잘생긴 그다음에 뭐 좀 살집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남자인가 봐요. 이제는 그 미장부이나 이게 다 사실은 관을 쓰는 거에 불과하다. 장식일 뿐이다. 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봤더니 첫째, 형수와 간통했고 둘째, 위나라 갔다가 도망갔고 셋째, 초나라 갔다가 도망갔고 거기다가 하나 더 이번에 이 유방한테 와서는 그 자기가 높은 도의직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얻어놓고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런 놈이다 라고 참소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이 참소를 들었던 한 고조 유방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이게 좀 자기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진평을 소개했던 위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넌 도대체 이런 내가 지금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놈을 나한테 소개를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랬더니 답이 얘기하는 말이 명쾌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한 거는 이 사람의 도덕적 행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난 이 사람의 능력을 보았을 뿐이다. 이 사람의 행실이 뭐 형수하고 간통을 했건 무슨 뇌물을 받아먹건 어쨌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한 거는 바로 능력. 근데 그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이면 기모지사를 추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한 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모를 추천한 거다. 이 사람의 도덕적 행실은 나하고 상관없다. 난 그거 생각했으면 이 사람 당신한테 이 사람 저기 진평을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진평이 갖고 있는 기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하지만 유방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서 그 진평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 위나라에 있다가 도망갔다며 초나라 갔다가 도망갔다며 너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묻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뭐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이 주발과 관행이라는 사람이 하나 둘셋넷네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무지가 반론을 할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1번과 사실 4번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나는 1번, 4번과 같은 부도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난 관심 없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모에 대해서만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반박을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2번, 3번에 대해서는 위무지가 반론하지 않은 셈이에요. 위무지가 반론하지 않았던 2번, 3번을 유방한 고조가 다시 묻는 겁니다. 2번 위나라 갔다 도망갔다며 초나라 갔다 도망갔다며 라고 이제 묻는 그런 때가 되죠. 물었더니 이제 마지막 진평이 결국은 이제 다시 이 빠졌던 부분을 이제 얘기를 답을 하기를 위왕이 내 말 듣지 않고 초왕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온 것뿐이다. 근데 당신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평은 하나 더 답변을 하네요. 4번 답변을 합니다. 돈 받았다며?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랬냐면 방금 전에 저기 우리 강 건너다가 이 자기가 지금 뭐 큰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벗어 제치고 다 버리고 지금 배에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왜 이게 썼나 싶었지만 나중에 진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강 건너는 장면이 필요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돈을 좀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활동에 자금을 썼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내가 이 계책을 당신한테 주려고 왔는데 당신은 계책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계책을 받아들이든지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가 활동하려고 했을 뿐이니 만약에 내 계책이 쓸만하지 않으면 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난 떠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1, 2, 3, 4에 대해서 저 위무지가 1번, 4번에 대한 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빠졌던 2번, 3번을 다시 물었더니 지금 진평이라는 사람은 2, 3을 먼저 얘기하고 4번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네요. 그럼 빠진 게 뭐죠? 1번 진평의 답변 중에는 1번 얘기가 빠진 셈입니다. 형수하고 강간 저기 타통했다며 라고 한 얘기가 빠졌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사마천이 대신해 준 셈이죠. 어디서요? 맨 앞부분에서. 사실 사마천이 자기 형수가 이혼한 까닭은 이 무슨 뭐 사통이나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 앞에 사마천이 이미 언급을 해주게 됨으로써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참소했던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모두 다 해준 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 이 지금 얘기들이 그냥 주르륵 지나간 것 같지만 아주 깔끔하게 또 정밀하게 어떤 그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 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신뢰관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어, 유방과 진평. 자, 이제부터 그 진평의 본격적인 이야기, 기책,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장량, 유후세가에서 장량의 기책을 여러 번 반복했듯이 제가 대충 계산해서 아까 15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평의 기계, 기가 막힌 혹은 기발한 혹은 기이한 또 신비스러운 뭐 이런 그 기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팽성에서 전투에 지고요. 자, 이 지금 유방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진평이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저쪽 편, 즉 항우의 중심 인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됩니다. 즉 항우의 핵심 인물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제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죽인다, 암살한다 이런 무대뽀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항우는 뛰어나다. 공경하고 사람들을 아낀다. 그래서 선비들 중에서 염치를 알고 절기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칭찬이죠. 예. 자, 그런데 항우의 문제가 뭐냐면은 논공행상을 할 때, 뭘 주려고 할 때는 인색을 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봤죠. 논공행상할 때 이 자기 친한 친구, 자기한테 잘한 사람, 뭐 자기한테 공공했던 사람한테 잔수 줬다는 게 당시 장수들에게 큰 불만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사실 이반하고 배신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몇 차례 걸쳐서 봤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상호를 칭찬합니다. 반대로 유방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유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거만하기 짝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예절을 지키지 못해.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뭐 역생 누구죠? 뭐 그 역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행동들이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다리 이렇게 쭉 벌리고 앉아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선비들 중에서 뛰어난 선비들은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하고 딱 비유가 되죠. 반면 역시 농공행상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항우는 뭘 주는 거에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뭘 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인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이 형편없는 놈들 돈 생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만 잔뜩 당신한테 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을 돌리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비를 구하기는 글렀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서 항우를 이기려면 할 수 없이 우리 쪽에 좋은 사람이 올 걸 기대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쪽 걸 없애자.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쪽 걸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군신 사이를 돈으로 이간질시키자. 특히 항우란 사람이 뭔가 좀 시기심이 많고 누가 지금 험담을 들으면 그 험담을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게 사마천 생각에는 기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인물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대상의 그 실질적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종리매하고 주화부 얘긴데 종리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뭐 간단합니다만 종리계 공이 많지만 이 종리계가 나는 왕을 못 받았거든요 항우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불만이 있던 것들을 살짝 이용을 해서 그 종리매가 결국은 한나라 편이 될 거라고 선전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모습 삐라를 잘못 뿌리거나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이러면서 결국은 항우가 종리매를 의심하게끔 만들었던 게 하나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유명한 사건이지만 저쪽에 그 유방 저 항우 측의 아주 최고의 지략가가 바로 주화부였었잖아요. 주화부하는 사람을 제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침 그 항우의 사신이 유방한테 왔을 때 예전에 그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기 항우본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화부의 저기 항우의 사신이 오니까 대뜸 하는 말이 주화부의 사신이 아니라 항우의 사신이네.
그리고 아주 형편없이 대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마치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한나라하고 주어부가 이 한편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일종의 기계였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주 기이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기계라고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 제끼고 한 사람 제끼니까 이거를 기계 1,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좀 자신이 없는 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그 사마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평이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기계를 기이한 계책을 6개를 냈어 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 6개를 언급했다는 건데 그 6개를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게 기계 1, 어느 게 기계 2, 3, 4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 나누기로는 요거 하나, 요거 둘, 그 다음 기계 3, 4는 여기에서 일단 첫째 이 회우무 한신이 제나라 왕을 자처할 때 처음에 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계책을 내서 그 회오무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야만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항우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때 그것도 하나의 기계에 해당이 되는 듯 싶어요. 근데 사실 너무 애매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량도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당시에 이 회우물을 끌어들이자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우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되겠다고 막 했을 때 엄청 화가 난 유방을 말리는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유후, 즉 장량과 진평이었는데 양쪽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진평의 기계로 칠 수 있을지 없을지, 즉 기계 3으로 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기계책으로서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평의 기이한 계책으로 그을 사용을 해서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봐서 사마천 생각에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기이한 계책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기이한 계책이라만 얘기해놓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아까 기 1번, 2번 같은 경우도 기이한 계책으로 종리매를 제거하고 주하부를 제거했다는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기이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좀 애매한데 그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너무 기이하고 이걸 대단히 신비롭게 남들이 모르게끔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기이한지 몰랐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기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정작 사마천도 뭔가 이게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으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여기도 요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그러나 사마천이 믿기에는 진평의 생각은 장량과 달리 뭔가 더 기발한, 뭔가 더 아주 기묘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이건 조금 분명한데요. 뭐냐면은 이 회오무 한신이 이제 반란이 일으키잖아요. 예,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 장수들이 너무 즉각적으로 반란이 일으켰으니까 저놈 죽여야 됩니다. 당장 저놈 자식을 갖다가 파묻어 죽이면 그뿐입니다. 갱수자이라고 하는 표현. 네? 저 XX를 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거칠게 나오니까 정작 한 고조 유방은 이렇게 정말 지략이 없는 저런 일반 장수들을 대할 때마다 아휴 저놈 자식들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고조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다시 진평한테 묻죠. 그때 진평의 대답을 이제 쭉 보면 요건 약간 기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첫째 뭐라고 한 고조 유방한테 그러냐면 첫째 다들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이 지금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누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혹은 본인이 지금 이 첩보가 들어왔다는 본인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한신 본인은 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확인한 다시 진평은 그 다음에 한 고주유방에 묻습니다. 자, 지금 저기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저 한신을 당신이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답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지킬 건가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소위 기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즉 황제가 그냥 가서 잡으라고 하면 당연히 반항을 할 거고 잡지도 못할 거고 군사적으로 이기지도 못할 거 아니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신이 운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한번 돌아보겠다. 순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하는 얘기죠. 순수를 하겠다고 하면 옛날 법칙에 의하면 황제가 한번 뜨거나 왕이 한번 뜨면 그 밑에 있는 지후들을 그 근처에 한번 모아서 내가 이렇게 순수를 하노라라고 순수할 때 너희들 한번 여기 와야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보자. 라고 해서 운몽으로 순수를 하러 순행을 하러 간다고 속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후들을 진 땅에 소집을 하게 하자. 마침 아무데나 소집을 하면은 한신이라는 사람은 안 온다. 마침 그 이 진땅 여기에 소집하려고 하는 그 진땅은 지금 한신의 땅 서쪽 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한신은 자기 땅의 서쪽 경계이니까 안심하고 그곳까지는 올 것이다. 자, 이런 계획입니다. 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진평이 한국 유방이 진평의 계책대로 운몽으로 간다고 속이고 제후들을 소집을 하고 그랬더니 과연 이 저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됐고 오게 돼서 이 사람을 잡았다 하는 거죠. 즉 진평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이제 비교적 제대로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정도 훌륭했으니까 한 고조 유방은 장량도 대단하지만 항상 결정적일 때 아주 기발하게 상황을 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제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답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 누구죠? 이 지금 진평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저는 뭐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위무지가 아니면 저를 처음에 소개시켜 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해서 물러납니다. 자,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지난번 유후세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유후를 비롯해서 장량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었던 조참 더 나아가서 소하까지도 실은 자기한테 온갖 시급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고조 유방이었는데 항상 한 걸음 물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 같은 경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뭘 주면 줄수록 예를 들어서 막 신뢰를 할수록 내 갖고 있는 모든 식솔들을 전부 전투에 보낸다든지 그래서 더 시급을 주려고 하니까 내 재산을 다시 다 주려고 한다든지 재산을 다 주고 그러고 했더니 나중에는 뭐 자기가 민심을 얻는 것 같으니까 민심을 다 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했던 게 우리 지금 삼국세가에서 봤던 거잖아요. 이게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소하, 조참, 지금 장량, 여기 진평까지. 뭐라고 하면 아유 저는요 아니에요 라고 뒤로 물러나면 한고조 유방이 이 친구 대단하네. 역시 근본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기계로 돌아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때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한 고조 유방이 아주 아주 죽을 뻔한 일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은 평성 전투라고 하는 거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흉노하고 싸우다가 반란을 진압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흉노하고 저쪽 편이 한 편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흉노를 제압하려고 그냥 무리하게 흉노의 본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게 거기가 평성이고 그곳에 이제 백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까지 막 흉노가 계속 지는 척하고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면서 이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인 작전에 걸려든 거죠. 특히 당시 너무 추운 때라서 병사의 30%가 모두 동상에 걸려서 모두 손가락이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힘든 상황이고 흉노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돼서 이젠 죽기 일보 직전 그런 곳에서 바로 진평의 기계로 역시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여기죠. 고제가 진평의 기계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그 당시 흉노의 대장인 선우 알지에게 선우의 부인인 알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남편을 좀 어떻게 설득해봐라 라는 게 첫 번째 기계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노가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포위망을 뚫는 기가 막힌 계책을 써서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득출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 보세요. 그 계책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실은 이 부분에 이 기계의 여기는 지금 이 정도만 하고 말았지만 한신 노관열전에는 이 진평이 보여줬던 약간의 기이함, 기발한 측면을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상은 사무천도 알 수가 없어서 늘 저게 정말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좀 알고 싶었는데 나도 잘 모를 것 같다. 나도 잘 몰라. 뭐 이런 걸 계속 써주면서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계책의 기발함, 또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입봉을 해줍니다. 더 시급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를 또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기이한 계체가 계속 해줬고요. 드디어는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크게 6번이나 기계를 내주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시급을 받아서 6번이나 입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이한 계책은 잠옷 신비로워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총정리인데 총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은 기계. 근데 기계가 너무 기이해서 사람들이 모를 정도야. 이렇게까지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고조를 도와서 기계라고 하는 작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의 후반 인생은 상황이 약간 바뀝니다. 이제 고조를 도와서 한 나라가 성립이 되고 난 뒤 평천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고조가 이제 그 세상이 정립되고 난 뒤쪽의 모습인데 그때부터는 기한 계책이라기보다는 기라는 점에서는 통해요. 근데 기발하게 자기의 몸을 처신하고 보신하는 행위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고조가 자기의 정말 그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번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자기가 총애하는 척키하고 그 아이를 내가 태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번쾌가 막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번쾌에 대해서 조금 삐진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를 배신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번쾌 죽여라고 하죠. 그 번쾌 죽이라고 하는 말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바로 진평이었어요. 그러면은 진평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워낙 머리가 비상한 친구라서 이거 그대로 말 들었다가 나중에 내가 큰 코 다치겠다라고 해서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역시 계책을 내어서 말하기를 번쾌를 죽이지 말고 이거를 나는 직접 죽이지 말고 죄수로 잡아서 장안까지 가져가서 황제가 직접 죽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소위 기함, 기발함의 사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당시에 그 재미난 어떤 뭐 역사상이랄까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한테는 이런 게 재미난 게 왜냐하면 지금 번쾌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거 죽이지 말고 내가 잡아가지고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쓰면 되지만 여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 군진에 도착하기 전에 재단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황제의 부절로 번쾌를 불렀고 번쾌는 다시 그 조칙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체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뒤편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실은 군진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대로 이제 장군이 군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전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장군은 더 이상 군주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전쟁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당시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책임을 질지언정 그대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번쾌의 그 군법에 의해서 번쾌가 지금 있는 번쾌가 장군이 있는 그 군진의 군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진에 들어가지 않고
군에 들어갈 경우는 장군은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군진 바깥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자 지금은 군주의 명령이니까 너 나와. 거기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체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 당시 어떤 임금과 장군 사이에 군주와 장군 사이의 관계를 살짝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일종의 머리 돌리죠. 자기의 생명이 좀 위태로울 때 살짝 빠져나가는 장면. 두 번째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지만 지금 자기는 지금 번쾌를 지금 이 번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데 번쾌는 여태후 편이거든요. 여후 편이에요. 특히 여후의 여동생이 여수인데 여수하고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평이라는 사람이 여후의 그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니까 사실 여후나 특히 번쾌의 부인인 여수 입장에서는 진평이 아주 못마땅한 짝이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얼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서 사신을 만나서 당신 진평은 형양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그 조칙을 따르지 않고 궁으로 가서 막 슬피 우는 척해요. 지금 이제 한 고조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여태우에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번쾌를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임금이 이렇게 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잘 알려주세요라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번쾌의 부인인 즉 여후의 여동생이 나중에 분명히 저 진평 죽여라 계속 여후한테 얘기할 테니까 미리 가서 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단 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가 지금 책임져 줄게. 지금 여태우가 그러거든요. 알았어 너 그때 좀 힘들었겠구나 내가 지금 책임져 줄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집으로 안 가고 이 궁정에 당신 옆에서 계속 있을래요. 근데 나갔다가는 이 지금 여씨 집안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궁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언급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앞에 보여줬던 기이한 계책 천하를 평정할 때 보여줬던 기이한 계책이 이제는 자기의 처신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장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중간에 합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진승상의 경우에는 열정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승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붙여옵니다. 특히 앞에 소하가 소상국을 담당했고 조참이 조상국을 담당했는데 지금 이 조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상국을 두질 않고 우승상, 좌승상으로 두 개를 나눴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 승상이었다면 그냥 진평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 진평과 함께 우승상을 담당했던 왕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왕릉이라는 사람 얘기를 이쪽에서 같이 붙여 들어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자, 왕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 사실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저 이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 승상을 하고 진평과 함께 승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당된 부분일 뿐입니다. 왕릉은 이 왕릉이라는 사람은 유방과 같은 폐연 사람이었고 유방이 왕릉을 형으로 모셨으나 왕릉은 정작 같은 고향 사람이지만 유방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점이 여기 언급이 되고요. 또 하나 왕릉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왕릉 항우가 이 왕릉의 어머니를 붙잡아 놓고 야, 너 내 편이 되면 내 어머니도 잘 모실게. 어머니를 이용을 해서 왕릉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 들이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그러지 말아라. 나 때문에 너의 군주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어머니는 항우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우리 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하는 장면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흥미를 얻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사기 속의 여인, 사기 속의 여성 이런 게 또 역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정작 찾아보면 여성이 없어요. 여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의 어머니, 어떤 사람의 누이, 어떤 사람의 딸, 부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기껏해야 예외가 되는 게 바로 왕후, 태후, 여태후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될 뿐이라서 여성의 얘기는 사실 굉장히 빠져 있는 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당시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어머니의 현명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부인의 역할도 있지만 항상 어머니의 현명함,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적어도 사마천의 경우 현명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사마천은 여러 번 그 어머니의 이야기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집어넣고 결국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다가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 어머님에 대한 개념, 인식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왕릉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진평이라는 사람의 보신책, 처신술이라고 하는 게 잠시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후가 자기 형제들, 자기 오빠들을 중요한 자리에 포스트에다가 이제 중용하려고 했을 때 왕릉은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니까 당연히 좌천한 반면에 왕릉은 반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이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즉 여태우가 내 오빠를 중요한 포스트에 넣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사적인 욕망인데 그 사적인 욕심을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일종의 자신의 처신술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앞부분은 평천을 위한 기이한 계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보신을 위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합전의 대상으로 심익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역시 그 진평이 우승상이 되었을 때 좌승상이 됐던 사람인데 이 심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나오듯이 이 여태우가 이제 항우에게 인질이 되었을 때부터 항상 여태우에서 측근으로 여태우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여태우에게 엄청나게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여태우와 무슨 심익이야의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서 나중에 심지어는 승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여태우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좀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함께 승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소개를 하지만 결국은 다시 늘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신책을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진평이 아까도 얘기지만 그 여수라고 하는 번쾌의 부인이 또 옛날에 제 진평이 계속 우리 남편 죽이려고 했어요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태우에게 딱 붙어서 그 여수가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도록 참소를 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비치사 일을 안 해요. 두 번째 날마다 독주를 마셔요. 그리고 부녀들을 희롱합니다. 자, 이거 부녀를 희롱한다는 걸 빼놓고는 앞에 두 개는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조상국세가에서 나오는 조상국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뭐 술만 먹고 뭐 심지어는 자기한테 무슨 뭐 잔소리 하러 오거나 뭐라고 이제 조언하러 온 사람 있으면 계속 술 먹여서 보낸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이 술 먹을 때 술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일을 안 본다는 이런 모습이 바로 황로술이었습니다. 무불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바로 진평이 역시 조창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마찬가지로 계속 그 처신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는 자기는 그 같이 있었던 주발만큼 그렇게 공로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겸손을 해요. 그래서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리게 하죠. 주발을 우승상으로 하고 자기는 좌승상으로 다시 밑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계속 겸양하고 뒤로 빠지고 그다음에 황로술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무의 정책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처세술이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보다도 주발이 훌륭해요라고 해서 주발이라는 사람을 올려놨는데 어느 날 그 황제가 주발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승상이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사가 지금 재판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재정 수입은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모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주발이라는 사람이 나 어떡하지? 내가 승상인데도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는
주발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질문을 진평한테 물었더니 둘 다 승상이에요. 물론 이제 우승상이 더 높고 좌승상이 조금 낮습니다만 다시 물었더니 진평의 대답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왜 모르지라고 했던 사람과는 전혀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 그거는 해당 관리에게 물으세요. 묻는 거죠. 제가 승상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문제가 묻죠. 그럼 넌 뭐 하는 일이냐? 라고 했더니 승상이 하는 말이 진평이 하는 말이 재상이라고 함은 밑에 언급을 합니다. 예, 승상의 임무를 설명을 합니다. 제 승상이라고 하는 건 위로는 천자를 도와 음양을 관리하고 음양사시를 관리하는 거고요. 아래로는 만물의 움직임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상하 쓰고 그다음 바깥으로는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이나 여러 가지 젖들을 잘 무마하고 안으로는 백성과 여러 가지 관리들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이게 최고 우리 좀 국무총리 뭐 이런 승상이 하는 역할이지 그걸 뭐 일일이 내가 뭘 알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진평이 어떻게 송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초에 황로술에 기반해서 무의지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시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유후세가의 맨 마지막에 좀 뜬금없이 누런 돌, 즉 옛날에 그 노인이 바뀌어서 벗겨졌다고 하는 그 누런 돌 얘기를 끄집어내듯이 이 진평 얘기의 맨 마지막에는 갑자기 진평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음모가 굉장히 많았다. 자, 음모가 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가에서 줄곧 이해해왔던 바로 기계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기이한 계책을 엄청 썼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은밀한 거였던 거죠. 남들이 잘 모르게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의 어쨌든 믿음이 내가 이렇게 배웠던 그 도가에서는 사실은 금하는 바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로도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처신했던 거는 자기의 모습과는 좀 반대인 거죠. 즉 진평의 두 가지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신이라고 하는 행위, 또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천하를 하는데 도와준 행위 두 가지가 진평에게는 털려 있는 모습이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이에 이어서 퇴사공활로 가기에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퇴사공활이 아주 잘 언급된 거죠. 첫째, 어렸을 때부터 황로술을 배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황로술이 배웠던 것이 기이한 계책, 더 나아가서는 맨 마지막에 어떤 무의자연, 그 다음에 처세술 여기 연결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게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마을에 제사가 있을 때 고기를 나눌 때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천하를 어떻게 나누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미 포부가 있었다. 그 뜻이 이미 분명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이미 다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특히 두 번째 어떤 포부가 컸기 때문에 한 고조 유방을 도왔고 여기 핵심이죠. 네, 그 기계를 항상 내어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해냈었고 그다음 국가의 환란을 구해낼 수 있었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 진평이 갖고 있었던 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고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작 여후가 된 다음부터는 실은 처세에 조금 급급했던 거죠. 그 여후 이후에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늘 잘 도망 다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종묘를 잘 도망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아까 승상의 업무를 하면서 종묘를 잘 다스려서 이름이 끝까지 유명해지고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다고 칭찬을 받으니 시작과 끝이 얼마나 훌륭하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겠느냐. 지략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마감을 합니다. 즉 질량의 지략, 황로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우리 막연한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처세술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막연한 좀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쭉 보고 태서공활에 대한 평가를 쭉 보고 있노라면 그러면 상하천은 사실 처세술에 대한 생각이 결코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만 다른 열전들을 좀 마저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소위 거짓된 처세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응을 하죠. 사실은 사마천이. 하지만 지금 이 한초에 보여줬던 소하, 조참, 그다음에 장량, 이 진평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황로술에 입각한 처세술
겸손과 무위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승상의 업무를 얘기했듯이 무위무불이라고 하는 정책, 백성들을 막 가혹한 법령으로 몰아넣고 무슨 징발을 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뭐 전쟁에 내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백성을 평안 안정된 삶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황노도의 통치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의 처세나 보신 이런 그런 경우에서 처세와 보신은 결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승상세가 이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학기 주로 열전을 쭉 읽다가 즉 한 이제 소위 초한지의 세계였죠. 예,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진섭의 반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각 지역의 반란들, 그런 어떤 반란의 시기, 그리고 그 많은 반란들이 항우와 유방으로 이렇게 모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유방이 승리하는 이때까지의 시기에 등장했던 여러 카테고리의 인물들을 이리저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주로 열전에서 먼저 살펴본 뒤에 그것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항우본기를 한번 봤고요. 그 밑에서 세가에 들어와 있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요 시기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3학기 강의는 일단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지해드린 대로 한서에 있는 사마천전 있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마천의 생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실은 이 사마천의 생애는 사기의 맨 마지막 열전, 즉 권 130 태사공 자서에 이미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고,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한서의 사마천전 역시 태사공 자서에서 사마천 스스로가 썼던 얘기를 다 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베껴 쓰면서 나중에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더 추가로 얻었던 몇 가지 사료를 거기다 얹어서 사마천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 사마천 전 중에서도 반고가 추가로 취득한 얻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